어느 날이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분명히 봄이 끝물이던 계절이었어요. 창문을 열고 아침 바람을 맞는 습관은 은퇴 후 가장 먼저 생긴 버릇이었죠.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향긋한 냄새가 베란다 틈새로 스며들더라고요. 무슨 국화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 아래층 베란다에 새로 놓인 흰 목련 화분이었어요. 그게 시작이었죠. 아랫집 301호. 창문을 열면 늘 클래식이 흘러나오고 고개를 숙이면 커튼 사이로 희미한 그림자가 보이던 그곳. 처음엔 그저 취미 좋은 사람이네 싶었는데 어느 날 우편함에 꽂힌 작은 쪽지 한 장. 301호입니다. 화분 물 조금만 줄여주세요. 목련이 시들고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누군가 제 창을 지켜보고 있다는 낯선 설렘. 그리고 어딘가 꼭 혼자 사는 사람의 말투. 이름도 모르는 그 여인이 제 인생 두 번째 봄을 열어줄 줄.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아침 7시 20분이면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집니다. 어릴 땐 늦잠 꾸러기였는데 나이 들고 은퇴하고 나니 몸이 먼저 움직이네요. 커피포트에 물 올리고 토스터기 위에 식빵 2장 얹고 라디오부터 켭니다. 늘 하던 대로요. 요즘은 뉴스보다 클래식을 듣게 됐어요. 처음엔 정막이 싫어서 라디오를 켰는데 어느 순간 그 고요함이 좋아졌달까요? 특히 아침에 흐르는 피아노 선율은 사람 마음을 묘하게 정리해줍니다. 서울 생활은 접고 부산에 내려온 지 3년. 기상청에서 평생 일했으니 날씨처럼 고르지 못한 인생도 꽤 익숙합니다. 혼자 산 지는 11년. 아내는 떠났고 아이들은 외국. 그래도 외롭다거나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혼자서 할 줄 아는 게 많아졌거든요. 설거지, 빨래, 삼계탕까지도요. 사람들이 말하죠. 아직도 혼자세요? 네, 혼자예요. 좋은 사람 만나봐요. 그게 말처럼 쉽습니까? 사실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아랫집 301호. 그녀는 처음부터 눈에 띄는 사람이었죠. 햇살 좋은 날이면 베란다에 나와 꽃에 물을 주던 여자. 고운 손, 흰 블라우스, 목에 두른 연한 스카프. 마치 오래된 영화 속 장면 같았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품는 것도 사치 같아서 늘 고개를 돌렸죠. 나이 먹은 남자의 헛된 감정 같아서요. 그런데 어느 날 우편함에 꽂힌 쪽지 하나가 제 마음을 흔들어 놨습니다. 301호입니다. 물을 조금만 줄여주세요. 목련이 시들고 있어요. 아, 그녀가 내 창을 보고 있었구나. 그 사실만으로도 심장이 쿵 내려앉더군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날 이후 저는 커튼을 더 자주 젖히게 됐습니다. 그녀의 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어요. 베란다에 나와 신문을 읽는 모습, 반려식물에게 인사하는 듯한 표정, 그리고 무릎 담요를 조심스레 펴는 손길. 저도 모르게 말문이 트이고 싶었습니다. 요즘 날씨가 건조하네요. 목련 잘 자라네요. 저도 물 조절 조심할게요. 하지만 정작 그녀를 마주치면 입이 얼어붙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딱 한 번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그날도 결국 저는 고개만 꾸벅 숙이고 말았어요.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인사하더군요. 안녕하세요. 301호예요. 그 말 한마디가 그날 하루 종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301호예요. 마치 어떤 암호처럼, 위로처럼요. 혼자 산다는 건 참 익숙한 일이면서도 어쩌다 누군가와 말이 닿으면 그 익숙함이 험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어요. 그녀와 마주쳤던 그날이 딱 그랬습니다. 그녀에 대해 아는 건 별로 없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 아침마다 클래식을 튼다는 것, 가끔 퇴근길에 국화를 들고 들어온다는 것. 그뿐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창밖에서 내려다보는 정도였는데 이젠 창문 닫는 시간도 그녀의 패턴에 맞추고 있는 저를 발견하곤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저는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죠. 오늘은 초록 화분을 물 주셨네. 커튼을 조금 더 열었네. 피아노 곡이 바뀌었군. 그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알면서도 제 마음은 점점 그녀 쪽으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녀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우편함에 조심스럽게 끼워 넣었어요. 301호님, 목련은 조심히 다룰게요. 그 대신 클래식
추천 하나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침이 더 아름다워질 것 같아서요. 401호 드림.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 어려움 속에 오래된 설렘이 있더군요. 그녀로부터의 답장은 예상보다 빨리 왔습니다. 이틀 뒤 우편함 속에 접힌 메모지 하나. 미색 종이에 단정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쇼팽의 녹턴 2번. 401호님의 아침을 부드럽게 해드릴 수 있길 바라요. 301호. 쇼팽이라니 너무 클래식하잖아요. 혼자 말하며 웃음이 났지만 그날 아침 저는 정말로 그 곡을 틀어봤습니다. 피아노 첫 소절이 흐르자마자 가슴이 묘하게 간질거리더군요. 아, 이게 그녀가 듣던 음악이었구나. 이게 그녀의 아침이었구나. 그 후로 저희는 우편함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날씨 이야기, 좋아하는 음식, 심지어 오늘은 어떤 색 옷을 입었다는 사소한 것까지. 얼굴도 제대로 마주친 적 없는데 편지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있었죠. 그게 얼마나 특별하고 또 낭만적인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나이 들면 설레는 감정도 둔해진다고 생각했는데 글 한 줄로도 가슴이 쿵 내려앉을 수 있다는 걸 그 나이에 처음 알았어요. 하지만 행복한 감정은 오래 숨길 수 없는 법이죠. 며칠 전 동네 친구 박노식이 저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야, 태서봐. 너 요즘 웃는 낯이 자주 보인다. 에이, 나 원래 인상 좋잖아. 아니야. 요즘 뭔가 있지? 이거 여자냐? 노식이는 예리한 친구였습니다. 그에게 다 말할 수는 없었지만 어물쩍 웃으며 대답을 피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침 산책 후 집에 돌아오는데 301호 현관 앞에 누군가가 서 있더군요. 젊은 남자였어요. 검은 바지를 입고 어깨에 백팩을 맨 채 초인종을 누르고 있었죠.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에게 남자가 있던 걸까요? 아니면 아들? 나는 마치 도둑이라도 된 것처럼 계단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 모습이 참 우스꽝스러웠지만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그 젊은 남자와 그녀는 반가운 듯 인사를 나눴고 현관 안으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찰나 그녀가 문턱 앞에서 고개를 돌렸는데 정확히 제 눈과 마주쳤습니다. 순간 그녀의 눈빛이 스쳤어요. 놀람, 당황, 그리고 미묘한 슬픔. 그날 이후 그녀에게선 아무런 편지가 오지 않았습니다. 우편함은 텅 비어 있었고 클래식 음악도 들리지 않았어요. 베란다의 목련도 그날 이후 더는 꽃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괜히 허둥지둥하면서 베란다 청소를 시작했죠. 한참을 쓸고 닦다 보니 그때의 제 마음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건 질투일까요? 아니면 두려움? 젊은 남자의 정체는 알 수 없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그녀가 제 마음을 알게 되었을까 하는 불안감이었어요. 어쩌면 부담을 줬나? 내 나이에 괜히 그날 밤 참 많이 뒤척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결심했죠. 더는 기다리지 않겠다고요. 그래서 그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짧고 조용하게, 하지만 용기를 담아. 301호님, 요 며칠 조용하셔서 조금 허전했습니다. 혹시 제가 무례했다면 죄송해요. 그냥 아침에 피아노 소리가 그리워졌어요. 401호 드림.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마음이 들킨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내 마음을 감추기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참 묘하죠. 마음이 아플수록 그 사람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지니까요. 그녀로부터의 답장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편지를 넣고 이틀째 되는 날, 우편함 안엔 하얀 봉투가 조용히 놓여 있었어요. 제 이름은 없었지만 손에 쥐는 순간 알 수 있었죠. 그녀였습니다. 401호님. 사실 그날 그 젊은 남자는 제 아들이었습니다. 이혼 후 따로 살다가 오랜만에 들른 거예요. 괜한 오해를 드린 것 같아 미안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조금 복잡한 마음이라 음악을 꺼두고 있었어요. 편지 고맙습니다. 피아노는 다시 틀어볼게요. 301호. 편지를 읽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괜찮다고, 아무 일도 아니라는
그 짧은 문장들이 어쩌면 그녀의 외로움을 더 깊이 말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날 꽃가게에 들렀습니다. 작은 국화 한 송이와 은은한 라벤더 화분을 골라 베란다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어요. 그날 저녁 그녀의 창문에 불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음악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죠. 쇼팽이었어요. 그건 분명 우리의 노래였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어느 날 저녁 편의점 앞에서 우유를 사려다 그녀와 마주쳤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녀가 먼저 저를 발견하고 말을 걸어왔어요. 401호 윤태섭 씨 맞으시죠? 목소리는 차분했고 눈빛은 조용히 웃고 있었어요. 저는 놀란 나머지 입안의 커피 우유 빨대를 멈췄고 마치 학생처럼 허둥지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301호님이시죠? 이런 어색한 인사. 참 웃기죠.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말로 표현 못할 감정을 느꼈습니다. 낯설지만 익숙했고 어색하지만 따뜻했어요. 우유 좋아하시나 봐요? 내 아침마다 한 잔씩 마십니다. 이 나이 되면 뼈가 중요해서요. 그녀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전 커피 우유 좋아해요. 혼자 마실 땐 괜히 어린 시절 생각도 나고.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는 편의점 안으로 돌아가 커피 우유 하나를 더 집어 들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와 그녀에게 건넸죠. 그럼 이건 401호가 301호에게 드리는 평화 제의입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더니 이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평화 제의라뇨. 저희가 전쟁 중이었나요? 아니요. 마음속 긴장감이 좀 있어서요. 그럼 수락하겠습니다. 평화롭고 달달하네요. 그렇게 우리는 벤치에 앉아 저녁 노을이 내려앉는 동네를 보며 커피 우유를 나눠 마셨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백인영이었습니다. 예전엔 미술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지금은 프리랜서 일러스트 작가로 일한다고 했어요. 언제부터 혼자 사셨어요? 벌써 6년 됐어요. 처음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혼자인 게 익숙해지는 게 더 무섭더라고요. 그녀의 말이 마음 깊은 데로 내려앉았습니다. 저도 같은 말을 꺼낼 수 있었죠. 저도요. 혼자인 게 편해지면 누군가가 다가오는 게 오히려 겁나더라고요. 괜히 상처받을까봐. 괜히 또 외로워질까봐.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상하게요. 요즘은 누군가랑 아침을 나눈다는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함께 커피를 마시고 음악을 듣고 햇살을 같이 맞는 거요. 그 말에 저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우린 둘 다 말이 없었지만 눈빛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베란다 창을 오래도록 열어놨습니다. 그녀도 그랬겠죠. 우린 각자의 층에서 같은 음악을 들으며 함께하지 않아도 함께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연히 시작된 쪽지 하나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흔들 수 있다는 거요. 그녀는 제 삶에 불쑥 들어왔지만 그 순간부터 제 마음의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이제는 용기를 낼 차례였습니다. 그리고 그 계절은 아직 따뜻했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301호와 401호가 아니라 인영 씨와 태섭 씨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따금 같이 장을 보러 가기도 했고 그녀의 손에 이끌려 작은 전시회를 보러 간 적도 있어요. 서툴게 손을 잡았던 어느 저녁, 그 따뜻한 감촉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우리는 사귀자고 말한 적도, 연인이라 규정한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녀와 나 사이엔 마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금요일 오후였어요. 기분 좋게 장을 보고 돌아오는데 엘리베이터 앞에 웬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더군요. 어머 아저씨, 여기 사세요? 낯은 익지 않았지만 그녀는 다짜고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 301호 백인영 씨 딸이에요. 혹시 아저씨가 요즘 저희 엄마랑 좀 가까우신 분인가요?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이라니요. 그녀에겐 딸이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네, 이웃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말을 겨우 꺼낸 순간 그녀는 고개를 살짝 비틀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혼자 계신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감정적으로 되실 줄은 몰랐어요.
아저씨, 혹시 엄마한테 결혼 같은 얘기 하신 적 있나요? 네. 너무도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곧장 말을 이었죠. 죄송한데요. 우리 엄마는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고, 그 이후 감정적으로 많이 흔들리셨어요. 제가 걱정돼서 찾아왔고요. 그녀는 잠깐 숨을 고르더니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어머니가 누구랑 관계를 맺는 걸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가볍게 생각하시는 거라면 정말 조심해 주세요. 그분은 쉽게 상처받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제가 인영 씨에게 가볍게 다가갔다는 오해, 그 모든 시선이 부담처럼 다가왔어요. 그날 밤, 인영 씨에게 전화도 하지 못한 채 저는 베란다 커튼을 내렸습니다. 음악은 꺼졌고 우편함은 비어 있었고 커피 우유도 더 이상 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그녀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베란다에서 조용히. 태섭 씨, 잠깐 괜찮으세요? 그녀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나는 말없이 그녀를 초대했어요. 우리 둘만의 공간. 그동안 편지를 썼던 테이블 앞에 앉아 조용히 마주 앉았습니다. 딸이 왔다고 들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았던 게 있었죠. 딸이 있는 거요. 사실 결혼 생활 내내도 아이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어요. 남편이 떠난 후에야 겨우 다시 연락을 시작했는데 이젠 제가 누군가를 만나는 것조차 아이한테는 불편한가 봐요. 그녀는 눈을 떨궜습니다. 그런데 태섭 씨, 제가 태섭 씨랑 나누던 그 시간들이 가벼웠던 적은 없었어요.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진심이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녀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영 씨, 우리 잠시만 거리 두는 게 어떨까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그녀의 눈가가 살짝 떨렸습니다. 저 부담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 모든 게 조심스러워졌어요.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게 태섭 씨 마음이라면요. 그녀가 돌아간 뒤 방 안엔 커피 우유 2개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차갑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은 그 중간의 온도. 그게 지금 제 마음 같았습니다. 흐르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는 애매한 감정. 그날 밤 클래식은 흐르지 않았고 편지는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말 한마디는 온종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진심이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요. 이상하게도 사람 사이의 거리란 건 물리적인 것보다 마음의 간격이 훨씬 더 크고 깊더라고요. 층간 소음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층간 감정이었죠. 그녀와 거리를 두자고 말했던 건 제 입이었지만 먼저 허전해진 건 제 쪽이었습니다. 아침이 심심했어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클래식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고 우유 맛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이따금 그녀의 베란다를 힐끗 보곤 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창문을 열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목련 화분만이 우리 사이의 거리감을 말해주는 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편의점 앞을 지나다 그녀를 다시 마주쳤습니다. 손에는 작고 낡은 차주전자를 들고 있었죠. 아, 안녕하세요. 그녀는 조금 놀란 듯 웃으며 인사했어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참 많았는데 막상 마주하니 목이 메이더군요. 잘 지내셨죠? 그녀가 물었습니다. 네, 그냥 늘 똑같죠. 짧게 대답하고는 곧장 돌아설까 하다가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어요. 차 한 잔 괜찮으시다면. 그녀는 조용히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대접할게요. 그동안 덕분에 웃은 날들이 많았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301호. 처음 들어가는 집이었죠. 햇살이 잘 드는 창가엔 그동안 제가 몰랐던 그녀의 세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자그마한 원목 탁자, 직접 그린 수채화 엽서, 그리고 벽에 걸린 오래된 클래식 CD 플레이어. 여기 참 따뜻하네요. 사람이 오래 혼자 살면요. 공간에 온기를 채우는 건 결국 마음이더라고요.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차를 내렸습니다. 라벤더 향이 스며든 따뜻한 홍차였죠. 우리는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그 고요함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온 느낌이었달까요? 그녀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태섭 씨, 네, 그날 딸이 너무 갑작스러웠죠? 사실 저도 좀 놀랐어요. 딸이라는 존재 앞에서 저는 늘 작아지거든요.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요, 그날 이후에도 전 계속 생각했어요. 우리가 나눈 시간들, 그 조용한 대화들, 그게 얼마나 나를 살게 했는지.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다시 한번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사람이 기대는 법을 잊어버리면요, 다시 사랑하는 법도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태섭 씨 덕분에 저 다시 기대보고 싶다는 생각했어요. 그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처음 그녀에게 느꼈던 설렘이 다시 가슴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저도요. 혼자 지내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편한 게 꼭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녀가 눈을 가늘게 뜨며 웃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다시 창문 열까요? 네. 창문 열고 음악도 틀고 커피 우유도 다시 시작하죠. 그렇게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과거도 딸의 시선도 어떤 후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 둘만 있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 각자의 창문을 열고 음악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클래식을 틀었고 저는 그 음악이 들려오면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죠. 그게 저희만의 암호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몇 주쯤 지났을까요? 우편함에 낯선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윤태섭 님 귀하. 정중한 글씨체였지만 왠지 모르게 불길했습니다. 봉투 안엔 내용 증명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301호 백인영 씨의 정신적 안정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순간 피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습니다. 정신적 안정이라고요? 제가 그녀를 가만히 읽어 내려가니 발신인은 그녀의 딸이었습니다. 최근 어머니가 급격히 감정 기복을 보이고 있으며 그 원인이 윤태섭 씨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추정된다는 주장이.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려 종이를 내려놓지도 못했고 심장은 어딘가를 부여잡고 있다는 느낌만 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엔 받지 않다가 세 번째 벨이 울릴 때쯤 조용히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인영 씨. 이거 무슨 일인가요? 태섭 씨, 그 편지 받으셨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말끝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게 제 뜻은 아니에요. 딸이 제게 허락도 없이 보낸 거예요. 요즘 자꾸 저를 감시하듯 들락거려서 제가 멀리하자고 했더니 이런 식으로. 인영 씨.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말할 수가 없었어요. 괜히 또 태섭 씨가 불편해질까봐. 우리 이제 막 편해졌는데 내가 다시 상처 줄까봐. 그녀는 끝내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딸한테 그랬어요. 내 인생 내가 결정한다고. 하지만 그 아이는 늘 날 어린애 취급해요. 그녀의 말이 제 지난 세월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저 역시 가족들에게 늘 돌봐야 할 사람처럼 취급받았거든요. 혼자 잘 지내는 것도,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도 그들에게는 이상한 일이었죠. 우린 이상한 거 안 했잖아요. 그저 조금 다정했던 것 뿐인데, 그래서 더 화가 났어요. 누구보다 외로웠던 내가 이제야 사람 손 한번 붙잡았는데 왜 그걸 죄인처럼 숨겨야 하죠?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제안했어요. 우리 어디 멀리 다녀올래요? 한 번쯤 아무도 모르는 데서 딱 하루만 마음껏 웃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지금 도망을 꿈꾸고 있었죠. 아니, 해방을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좋아요. 저도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요. 창문도 음악도 필요 없는 곳. 우리 둘만 있는 그런 하루. 그날 밤, 저는 여행 가방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마치 20살로 되돌아간 듯한 마음으로 양말을 개고
셔츠를 접었습니다. 치약, 칫솔, 그리고 2개의 커피 우유.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녀와 저는 처음으로 이 동네 밖으로 함께 나섰습니다. 그녀는 가벼운 린넨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모자챙을 눌러 쓴 채 살짝 웃었습니다. 오늘 무슨 날 같아요? 응. 마치 생일 같네요. 그녀는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이제는 망설임 없이요. 그날, 우리는 오래도록 걷고, 길가 국밥집에서 소주 반 병을 나눠 마셨고, 낯선 산책길에서 서로의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그녀는 제 어깨에 조용히 기대었습니다. 태섭 씨, 네, 우리 이젠 누가 뭐라 해도 포기하지 말아요. 그냥 우리답게 가봐요. 그녀의 말은 제 가슴 속에 뜨겁게 박혔습니다. 세상 눈치 보느라 늘 물러서던 제게 처음으로 누군가가 함께 맞서보자고 말해준 순간이었으니까요. 그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드디어 같은 방향을 보기로 했습니다. 기차에서 내리던 순간 우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수학여행을 떠난 학생처럼 들떴고, 그녀는 종종 걸음으로 앞서가다가 뒤돌아보며 웃었죠. 태섭 씨, 우리 지금 연애 도망 중인가 봐요. 그녀의 농담에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말려 올라갔습니다. 도망이든 여행이든 같이 있는 게 중요하죠. 그 작은 한마디가 그녀의 눈동자를 반짝이게 했습니다. 그날 하루, 우리는 진짜 연인이었습니다. 음식도 나눠 먹고, 사진도 찍고, 길가 커피숍에선 서로의 손등을 쓰다듬었죠. 세상에 시선이 없으니 우리는 한없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순간은 늘 그렇게 짧고 빠르게 지나가더군요. 문제는 그날 밤 복귀하고 난 뒤 일어났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 집에 도착하자마자 휴대폰에 10통 넘는 부재중 전화, 모두 그녀의 딸에게서 걸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마지막 하나엔 음성 메시지가 남아 있었죠. 어머니가 없어졌어요. 집에도 안 들어오고 전화도 안 받고 혹시 아저씨랑 있는 거면 제발 연락 좀 주세요. 지금 저희 엄마 병원 약도 안 챙기셨어요. 불안정한 상태라는 거 아시잖아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약, 병원? 그녀가 아픈 건가요? 당장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그녀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인영 씨. 지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요. 근데 무슨 일 있나요?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병원 약. 그거 무슨 약이죠? 순간, 짧은 침묵, 그리고 한숨. 말 안 했네요. 그쵸? 사실 저 공황장애 약을 조금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말을 안 했어요? 말하면 태섭 씨가 나를 불안하게 볼까봐, 혹시라도 내가 짐처럼 느껴질까봐.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그 약도 이젠 거의 끊었어요. 이제는 괜찮아요. 정말로. 하지만 딸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이 관계가 당신을 더 불안하게 만든다고 믿고 있어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가늠하고 있었죠. 다음 날, 그녀의 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파트 앞 벤치에 마주 앉은 그녀는 지쳐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던 듯 눈이 부어 있었죠. 아저씨, 어머니가 어릴 때도 그랬어요. 사람한테 너무 쉽게 정 주고 그 사람이 떠나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런 모습 몇 번이나 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전 그 사람이 아저씨가 되지 않았으면 했어요.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떠날 생각 없습니다. 그 말에 그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말은 쉬워요.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아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죠. 어머니 인생에 또다시 상처만 남기고 떠날 거라면 제발 지금 떠나주세요. 그게 어머니를 위한 일이에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내가 진짜 그녀에게 필요한 사람인가? 그 질문을 진지하게 되뇌었습니다. 인영 씨는 창을 닫은 채 음악도 틀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이엔 다시 정막이 드리워졌고 그 정막은 점점 더
결정적인 침묵으로 번져갔습니다. 며칠 뒤 그녀가 조용히 문 앞에 찾아왔습니다. 태섭 씨, 네, 우리 관계를 잠시 멈추는 게 좋겠어요. 그 말은 단검처럼 날아와 제 가슴을 베고 지나갔습니다. 저를 위한 결정이에요? 아니요. 우리를 위한 결정이에요. 그녀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정말로 잃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알게 됐습니다. 목련 화분은 시들었고 커피 우유는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그녀의 빈 베란다를 보며 긴 겨울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참 이상하죠. 멀어지기로 한 날부터 더 짙게 그 사람이 떠오르니까요. 그녀와 거리를 두고 산 지 어느덧 한 달. 계절은 완전히 바뀌어 목련은 졌고 베란다엔 작은 국화가 대신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창은 여전히 닫혀 있었죠. 매일 그 창을 올려다보면서 저는 제 마음을 속이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없다는 사실에 익숙해지려 했지만 그 익숙함은 그저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문득 편의점 앞 벤치에 누군가 웅크리고 있는 걸 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비친 작은 실루엣. 인영 씨였습니다. 인영 씨. 제가 부르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몹시 지쳐 있었고 눈 밑은 시커멓게 꺼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옆에 앉자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약봉지를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병원 다니기 시작했어요. 결국 혼자 이겨내는 데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음이 너무 어지러웠어요. 태섭 씨를 밀어낸 내가 잘한 건지, 딸의 뜻을 따른 게 맞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그녀의 손 위에 제 손을 올렸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혼자 그렇게 아프게. 그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또르르 떨어졌죠. 태섭 씨, 사실 나 한 번 더 무너지면 그땐 정말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멀어졌어요. 그녀의 떨림이 제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데요, 오늘 병원에서 상담받다가 문득 떠올랐어요. 그날 기차에서 태섭 씨가 내 손 잡아준 거요. 그 감촉이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그녀는 조용히 제 쪽으로 기대왔습니다. 그 손이 그리웠어요. 말없이 잡아주는 손, 도망치지 않고 옆에 있어주는 사람. 그녀의 한마디에 제 눈가도 따뜻해졌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있던 그때 멀리서 어떤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그녀의 딸이었습니다. 좀 가쁘게 달려온 얼굴엔 놀람과 당황, 그리고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엄마, 왜 연락 안 받았어요? 지금까지 찾았어요. 왜 또 이 아저씨랑? 딸은 헉헉거리며 말을 이었고 인영 씨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담담하게 말했어요. 민서야, 나는 이제 도망치지 않을 거야. 엄마? 나 다시 시작하고 싶어. 누구 탓도, 누구 허락도 없이 그냥 내 마음으로. 그 순간 그녀의 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다시 잡았고 이번엔 그녀도 그 누구도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딸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정말 괜찮다면 저도 더는 뭐라 하지 않을게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제 마음은 한순간에 풀려버렸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나란히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서로를 지켜주는 존재로. 최대의 위기는 우리를 부서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죠. 그날 이후 우리는 아주 조심스럽게 다시 하루를 쌓아갔습니다. 창은 열렸고 음악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죠. 그녀의 베란다엔 새 화분이 놓였고 우리의 우편함엔 짧은 쪽지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설레던 그때와는 달랐지만 대신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조심히 다독이는 방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태섭 씨,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같이 좀 가주실래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수첩을 손에 꼭 쥐고 있었어요. 우리는 오래된 버스를 타고 도심을 벗어난 낡은 공동묘지 근처 작은 묘역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녀는 아무 말이 없었고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곳엔 작은 비석 하나가 있었습니다. 백현우 1956만이 천사. 그녀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그 사람. 한때는 제가 전부였어요. 처음 만났을 땐 세상이 참 예뻐 보였죠. 그런데 그녀는 한참 말을 멈추더니 작게 웃으며 이어갔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그 사람은 달라졌어요. 말수도 줄고 손길도 사라지고 결국은 바람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너무도 담담한 목소리로 자신의 오래된 상처를 꺼내놓고 있었죠. 그때 제게 남은 건 아이 하나, 그리고 버려졌다는 자책감뿐이었어요. 그래서 늘 숨듯 살았어요. 혼자인 게 편하다고. 남에게 기대면 또 무너질까봐. 그녀는 무릎을 꿇고 묘비에 꽃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태섭 씨는요? 그런 제 마음을 처음으로 흔든 사람이에요. 그녀의 눈동자엔 오랜 슬픔과 작지만 분명한 빛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지난 세월 동안 그녀가 얼마나 스스로를 감추고 살았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꺼냈는지 아세요? 왜요? 우리 사이에 숨겨진 진실은 없었으면 해서요. 태섭 씨 앞에선 더 이상 무너지기 싫은 여자가 아니라 함께 걷고 싶은 사람이고 싶어요. 그녀의 말은 제 마음을 똑바로 건드렸습니다. 저도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을 감쌌습니다. 그럼 이제 저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사실 저 작년부터 관절이 안 좋아졌어요. 큰 병은 아닌데 비 오는 날이면 무릎이 쉬어서 잠을 못 자요. 그녀는 순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같이 안 자면 되겠네요. 서로 깨면 서로 물 데워주면 되니까. 그 말에 저도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엔 우리가 마침내 서로의 진짜 앞에 서게 되었다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거짓 없이, 포장 없이,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며 우리의 두 번째 봄은 그렇게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요즘 제 하루는 아침 7시 그녀의 클래식으로 시작됩니다. 창문을 여는 순간 흘러나오는 피아노 선율은 마치 잘 잤어요? 나는 인영 씨의 인사 같아요. 베란다에는 국화가 피었고 라벤더는 은은한 향을 퍼뜨리며 우리를 대신해 계절을 알립니다. 우린 여전히 각자의 집에 살고 있지만 사실상 반동거 중입니다. 점심은 번갈아 가며 서로의 집에서 먹고 밤에는 서로의 우편함에 짧은 메모를 남깁니다. 오늘은 김치찌개가 생각나네요. 그럼 301호로 오세요. 돼지고기 푸짐히 넣었어요. 그런 식이죠. 어느 날은 그녀가 말했습니다. 태섭 씨, 이 관계 이름 붙이면 뭐가 될까요? 글쎄요. 아늑한 이웃, 창문 연인. 그녀는 웃었습니다. 창문 연인이라니 너무 낭만적이에요. 낭만 좀 누리면 안 됩니까? 우리 나이에도. 그녀는 커피 우유를 손에 쥐고 잔잔하게 말했어요. 요즘은 자꾸 아침에 눈 뜰 때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진 말 안 해도 아시죠? 네. 같이 눈 떴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많아요. 그럼 우리 진짜로 같이 살아볼까요? 그 말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머릿속은 전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와 함께 보내는 매일이 이미 그 답을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같이 살아도 매일 창문은 여세요. 그게 우리 시작이었으니까. 좋아요. 그리고 우편함은 비워두지 마시고요. 편지 계속 써줄 거죠? 그럼요. 평생 쓸 겁니다. 그녀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았고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손에는 설렘보다 더 깊은 안정과 다정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 주말 우린 동네 마트에서 이삿짐 박스를 샀습니다. 301호와 401호의 경계가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이삿날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이사 가시게요.
윤 선생. 아니요. 옆으로 이사 옵니다. 옆이라니요? 마음 옆으로요. 그 말에 경비 아저씨가 깔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늦깎이 연애하시네. 부럽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늦은 게 아니라 딱 맞는 때인 겁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한 집에 함께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고 커튼 너머로 별빛이 번졌습니다. 태섭 씨, 네, 오늘도, 내일도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이름 불러주면서. 그럼 해볼까요? 좋아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자요, 인영 씨. 그녀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잘 자요, 태섭 씨.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하루를 품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늦은 봄에도 꽃은 피고 사람은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몸으로, 마음으로 배워갔습니다. 지금 제 우편함엔 더 이상 쪽지가 없습니다. 이젠 매일 그녀가 제 얼굴을 직접 보며 인사를 해주니까요. 좋은 아침이에요, 태섭 씨. 오늘도 예쁘시네요, 인영 씨. 그 말 한마디면 커피가 굳이 진하지 않아도 되고 음악이 없어도 하루가 충분해집니다. 요즘은 그녀와 함께 베란다에 앉아 국화차를 마시며 지나가는 이웃을 구경하는 게 낙입니다. 이따금 고양이도 놀러 오고요. 누군가는 말하겠죠. 이 나이에 무슨 연애야. 하지만 저는 압니다. 사랑은 나이 들어 피면 훨씬 더 깊고 단단해진다는 거요. 그녀는 제게 말해줬습니다. 늦게 만났으니 오래 가요, 우리. 그 말이 제 마음에 남아 오늘도 창문을 활짝 엽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합니다. 사랑은 기다림이 아니라 용기로 피어나는 꽃이라는 거요.